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저 요즘에는 조금 추워져가지고 네. 네, 긴팔 입고 다니고 있어요. 한국은 추워졌다가 또 엄청 더워졌어요. 일단 뭐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근데 좀 음.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멘트도 좀 바꿔야 되는데 항상 잘 네, 네, 지내시죠? 네. 아니 그게 뭐 그게 인사죠. 그걸 어떻게 해요? 못 지내시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네. 와중에 오징어 게임 같은 거는 보시고 그래도. 네. 사실 처음에 나온다 했을 때 그 제목이 음.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영화적으로 이렇게 뭐 재밌을까가 좀 약간 주기적입니다. 안 보다가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뭐 음. 인기가 급상승한다고 해서 다시 봤는데 음. 그리고 이제 더 PR 글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글로벌 SEO도 측정하면서 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음. 그래서 뭐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 아, 예. 그분들도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오늘도 좀 전에 보니까 1위더라고요, 음. 미국에서. 음.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 이제 클릭하게 되죠. 자기들 그냥 오징어라는 거 알고 게임도 아니까 도대체 뭐야, 이거. 그냥 클릭해보는 경우가 많죠. 예. 저는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다 모든 게임을 제가 아는데 핵심적인 오징어 게임은 저는 몰랐거든요. 아세요? 그게, 저도 사실 이게 경상도 사는 분들은 그냥 약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제 지역마다 좀 음. 다르니까, 주로 이제 경기 서울 지역에 많이 했던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땅 따먹기 같은 그런 것도 게임 좀 있잖아요. 비슷한 맞아요. 류의 게임들. 땅 예, 예. 따먹기는 많이 했죠,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뭐 비슷한 류의 게임이지 않을까. 해외에도 스퀴드 게임이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을 바로 직역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구피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네네.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봤다고 들었는데,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막 글로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1위 하는 그런 컨텐츠는 한국형 오리지널 컨텐츠로는 되게 드문 케이스여서 이번에 한 기자님과 미디어 톡으로 한번 인기의 요인을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플랫폼에 태운 글로벌 컨텐츠의 함의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이번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감상평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거 같으셨어요? 이 서바이벌이라는 좀 되게 유니버셜한 소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적인 게임을 유니버셜한 소재에 녹여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잘 소화될 정도의 콘텐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음. 드라마고요. 그러니까 뭐 연락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하겠죠. 미국에서도 뭐 사실 한국에만큼 이렇게 깊이 있는 논란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 한국 드라마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인기도 뭐 작품성을 조금 떠나서 인기도를 얻게 되는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상상하게 되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네, 제작사는 사이런 픽처스라고 해서 예, 네, 그쪽에서 만들었더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도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한국적인 놀이 네. 문화를 그 공포스러운 순간이랑 잘 매칭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봐도 조금 뭐 이렇게 크게 낯설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괜찮게 보는 것 같고 예측 가능한 듯 하면서도 나름 반전이 있어서 저도 정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컨텐츠적인 힘은 있더라고요. 네. 네네. 네. 그러면 우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글로벌적으로 1위를 한 거에 대한 의미가 좀 어떨지 한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넷플릭스는 집계는 시청자 중에 인기도를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근데 시청자라는 게 이게 아무래도 OTT 플랫폼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전체를 다 보는 사람들을 집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예. 글로벌 1위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아니, 1위. 미국 글로벌 1위죠. 글로벌 글로벌 1위는 그 맞아요? 예, 예. 1위인데 모든 국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쵸. 보니까 66개 국가에서 음. 이제 했는데 한 40 몇 개국, 60 몇 음. 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기서 1위고 미국에서는 지금 21일 이후로 계속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어. 예, 예. 그래서 미국 전체 넷플릭스 가입자가 2억 한 900만 명 정도 되는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7월 말 숫자니까. 이제 북미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말하면 이제 여기 미국 캐나다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가 한 8천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인구가. 예, 그러니까 전체 이제 한 40%좀 넘는 비중인데 여기 1등이 사실상 뭐 글로벌 1등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한 콘텐츠에 지금 어떤 콘텐츠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콘텐츠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패러사이트 같은 영화들이 뭐 더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접근한 이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2분 이상, 3분 이상, 또 넷플릭스는 그걸 봤다고 집계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노출 빈도가 높았다. 그전에 사실 말씀하신 DP 같은 것도 사실 오히려 DP가 강력한 화제를 많이 됐었어요. 그 한국 병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좋은 거 나쁜 거든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요? 한국이란 그렇죠. 한국이란 아, 키워드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그 드라마는 한국사가 이렇구나. 그리고 음, 물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권력 관계들은 이제 유니버설하게 진행이 되지만 근데 오징어 게임은 사실 한국 콘텐츠지만 이 글로벌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란 코드가 넷플릭스에서 크게 뭐 이 장벽이 되거나 이득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음,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특정 지역색의 음, 소재가. 그렇기 음, 때문에 1위가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너무 한국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 음, 노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아무래도 뭐 국가별로 선호도가 좀 있고 특히 또 북미적 이제 거주하시는 가입자들은 자기가 익숙한 콘텐츠들, 원래 봐왔던 콘텐츠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이게 한 콘텐츠나 이제 다른 한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생경하게 느낄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음,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이제 극복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일부 콘텐츠는 보면은 제목을 원어를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오징어 게임 영어로 그냥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경우도 있죠. 음, 이거는 이게 스퀴드 게임이라고 해서 진짜 딱 그냥 딱 보면 아 무슨 음, 오징어를 소재로 한 게임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음, 그냥 느낄 수 음. 있게 바로 된 거죠. 지금 만약 말씀 나누다가 제가 너무 예, 예, 뜬금없는 소리가 예, 저희 예. 한국에서는 되게 못생겼다라고 표현을 할 때 오징어 같다라고 누군가가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예. 이거 안 그래도 뜨니까 엄청 잘생긴 배우들 중간에 이제 자기 사진 넣으면 오징어 게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SNS에 엄청 회자되고 있긴 하죠. 한 아, 기자님이 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기자님이 너무 네. 오징어 게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갑자기 그 장면이 좀 떠올라가지고 혼자서 좀 쓸데없이 웃었네요. 네. 뭐 미국 애들은 만들었으면 미국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이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오징어를 이렇게 막 먹긴 하는데 즐겨 음, 먹지는 않으니까. 예, 예, 음, 이제 미국에 지금 한 1년 정도 머물고 예. 계시니까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 전에 한국형 오리지널 콘텐츠가 그 넷플릭스에서 1위 한 적이 있었나요? 1위는 없었죠. 없었고 어, 뭐 3위 정도까지 아, 킹덤을 킹덤 워낙 참 참. 예. 예. 킹덤도 킹덤도 1위는 아니었었어요? 킹덤도 3위까지인가 아,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예. 네. 의외로 인기 많았던 건 사랑의 불시착 아, 그, 손예진 씨랑 그 현빈 씨 그 나온, 네. 현빈 나오죠. 현빈의 아, 인기도는 그 중국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고요. 현빈은. 예, 예. 그래서 그 아시아 여성계 중심으로 네.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고 북한의 소재는 또 좀비나 아니면 음, 이런 서바이벌 게임처럼 음, 유니버셜한 소재죠. 지금은 뭐 당연히 아니지만 옛날에는 노스코리아가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훨씬 음, 더. 음,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 사랑 이야기, 뭐 판타지 음, 사랑 이야기들은 주로 인도 작품들이 그런 게 많은데 또 여기서도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인도 드라마들도 여기 넷플릭스에서는 미국에서 꽤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음. 예. 이거 봤었을 때 물론 이제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쫙 퍼뜨리니까 넷플릭스 플랫폼에 타서 이런 오징어 게임이 엄청 화제가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자체가 꽤 잘 만들었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특수성을 반영을 하면서도 되게 약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콘텐츠적으로 좀 만든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넷플릭스라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넷플릭스가 아니었다 해도 이거보다는 조금 덜 흥행을 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소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지가 지금 저기 뒤에 화면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콘텐츠 수요도를 측정하는 이제 사이트예요. 유료 사이트인데 아 여기 그래요? 보시면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옆에 글로벌 디렉터가 나오고 네. 그 옆에 3이라는 숫자 보이죠? 3 숫자 보이죠? 3. 3? 옆에 예, 3 예, 밑에 예.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잖아요. 70처럼 이게 24 올라가고. 예, 예. 그렇죠. 이게 옆에 3이라는 게 네. 그게 그 지금 글로벌 수요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음, 음. 넷플릭스 말고 다른 드라마 다 합쳐서. 그거를 뭘로 보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그게 수치들을? 그 한국에서도 이제 방통위
이런 몇 군데서 이제 네. 수요도 조사를 해요. 인터넷 검색량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각 OTT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제 제출한 시청률, 그 닐슨이 또 집계하잖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글로벌 수요도가 3위고 이 수요도는 주식처럼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말씀 대로 물론 이제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성공을 빨리 한 건 맞아요. 문제는 속도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 해외 진출을 이제 넷플릭스가 없어도 했겠지만 근데 각 지역 방송사 사업자들끼리 이렇게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가장 큰 장벽이 이제 더빙하고 자막인데 넷플릭스는 일단 더빙을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 더빙을.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계시지만 아직 북미적 시청자들은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자막을 보는 데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원래 워낙 더빙을 이제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이제 글로벌 상품을 내기 위한 패키지가 명확하게 포장 기술이 아주 좋잖아요. 한국 좋은 콘텐츠에 이 넷플릭스의 포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기에 배달이 잘 된 거죠. 적재적소에. 예, 포장 전략이라고 하는 게 마케팅적인 뭐 이렇게 홍보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이제 마케팅은 더 이상 사실 넷플릭스가 뭐 마케팅을 할 만한 플랫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서브스크립션 모델 중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2억 명을 넘은 서브스크립션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 예. 의미가 있군요. 예. 그 유명한 아마존 이제 프라임도 1억 명, 네. 몇천 명이니까 이렇게 이 다국적 기업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이고 넷플릭스 진출국이 195개가 넘거든요. 초국적 기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옛날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우리가 늘 즐겨서 써왔던 다국적 기업이라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거기 현재에 맞는 그런 어떤 마케팅이나 포장이 있지만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 각본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비빔밥처럼 버무르게 되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소구되고 또 실제로 시청하는 콘텐츠인데 한국적인 여러 가지 그 그림들, 뭐 놀이 문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좋은데 녹화 전에도 살짝 말씀 나눴지만 그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너무 한 10년, 20년 물론 지금도 그렇게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분은 있으시지만 그분들이 마치 엄청 을 중에 을로서 이렇게 좀 비춰지는 모습이라든지 오징어 게임을 유희로 소비하는 그러한 층들이 서구 중심의 재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다 그분들이 또 영어를 쓰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빔밥 같은 그런 요소를 버무리는 과정에서 약간 좀 치우친 그런 그 세계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부분 제가 우려가 됐는데 뭐 한국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지적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언적으로 좋은 설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국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글로벌에서 다 와서 참여한다고 설정이었으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국적인 게임을 쓰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왜 그랬을까? 네, 좀 의아하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자막이나 영어 더빙은 충분히 넷플릭스에서 가능한데 그 부분은 조금 오히려 한국에는 오해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제대로 글로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즌 2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버라이어티에도 이제 소개됐더라고 시즌 2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 네.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거는 넷플릭스 킹덤도 마찬가지고 이런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엄청 사람 죽이고 되게 공포스러운 그러한 컨텐츠가 글로벌적으로 잘 소구가 되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저기도 이게 각 플랫폼별로 장르들은 소화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워낙 뭐 사실 김혜연 이야기라는 콘텐츠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사실 이거 전에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지금도 있죠. 제일 인기 많은 거는 리팽이라는 드라마예요. 세네갈 흑인이 이제 그 도둑으로 나오는 드라마죠. 그게 진짜 글로벌 1등인 콘텐츠예요. 그 진짜 이거 미국에서 우리가 1등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글로벌 1등이야. 예. 왜요? 어떤 의미로? 그리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1등을 했다니까. 예. 아, 그리고 외국어 콘텐츠 중에 네. 사상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1등한 콘텐츠가 또 음, 리팽이에요. 예. 음, 그런데도 이제 좀 약간의 그런 어떤 도둑이라든가 범죄 이런 요소들을 좀 녹이는 걸 보면 넷플릭스 소비자들의 좀 특징이 이제 아닐까. 뭐 그런 어떤 스릴러, 드라마, 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연락 공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넷플릭스가 뭐 연락 공포가 특별하진 않아요. 특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제 세대별 고르게.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딱 5개 장르, 뭐 의학, 범죄, 음, 뭐 이런 장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조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보는 그 맛이 있죠. 뎁스 있게 소비가 되거든요. 음, 그런 딱 그 미국 지상파 드라마들의 특성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음, 않나. 예. 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가 이 포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포장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플랫폼 연구를 많이 했어서 그 넷플릭스를 과거에 이제 제가 이 넷플릭스 가입을 2016년부터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8년. 많이 봐왔는데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는 국가가 40개 정도 국가가 돼요. 상당히 다양한 편에 속해요. 그중에 지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쭉 이제 있는데 2013년도부터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걸 했어요. 그전에는 영어로 표현하면 라이센스 콘텐츠라고 그러는데 그냥 방영 거만 사와서 주로 틀었죠. 이제 방송하는 거. 근데 그때도 이제 DVD 추가 과금이 이제 아니고 한 달 정액제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엄청 몰렸잖아요. 그 이후에 넘어서서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 딱 나와서 그 대박이 났었죠. 혹시 분명한 거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 거를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겠다고 이제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게 2020년도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변해요. 예, 그 변하는 게 이제 북미 가입자들이 점점 더 포화가 되고 그 제일 성장률이 높았던 게 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었거든요. 사람도 많잖아요. 특히 유럽 시장은 뭐 미국 콘텐츠가 많지만 영국 콘텐츠가 많으니까 지금도 사실 지난번 에미상에도 그렇지만 영국 콘텐츠가 다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틀즈처럼 이제 영어 헤드라인이 브리티시 드라마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영국이 특히 많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콘텐츠들을 넷플릭스화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 넷플릭스 표현을 하면 이제 로컬 포 글로벌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글로벌 위한 로컬 콘텐츠, 글로벌 시장을 위한 로컬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거기 실려서 좀 글로벌 시장으로 더 많이 서비스돼요. 이렇게 딱 한번 우리나라 콘텐츠 만들어지면 어떠냐면 국가별로 이제 협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건 북미 지역에도 틀자 아니면 또 방송사들이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 방송사들은 나 여긴 내가 직접 판매를 할 거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에 올리고 쭉 부러지는 이제 그런 콘텐츠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어떤 콘텐츠보다 짧은 시간에 이제 소비가 되고 화제성이 일어나고 예, 그렇게 좀 이게 글로벌 콘텐츠 단숨에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그 넷플릭스의 이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넷플릭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사실 그 전에 어떤 뭐 디즈니나 그 HBO 같은 콘텐츠들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디즈니 HBO에 대해서 콘텐츠 색깔에 대한 이제 상상이 있잖아요. 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넷플릭스는 물론 뭐 넷플릭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정 형태들의 콘텐츠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넷플릭스 콘텐츠가 뭐 어떻다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워낙 다양한 것들을 이제 다국적 기업처럼 모든 이 하리마트처럼 다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리마트 전략 같은 거 보시면 거의 이해가 되죠. 뭐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은 철수했지만 뭐 까르푸나 월마트 나가면 그 당연히 현지에서 생산되는 뭐 라면이나 콘텐츠를 진열해야 현지 분들도 많이 와서 구입하니까 딱 그 전략을 지금 넷플릭스가 쓰고 있고 이제 그 전략 배경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되게 유명한 콘텐츠 편성 전략가가 있었어요. 홀랜드라고 하는 창업할 때부터 같이 했었어요. 헤이스팅스하고 라도스라고 두 공동 대표거든요. 근데 수잔 홀랜드가 넷플릭스를 임대 사업자에서 오리지널 사업자로 전환시킨 가장 큰 공로가 있는 그 여성분이시고 지금 은퇴를 했어요. 작년에 오리지널 통해서 글로벌을 가겠다고 하는 벨라 바잘리아라는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이 여성분 자체가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분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영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생활을 했고 그러다 뭘 보니까 했다고요? 미국에 사업을 잠에 했다고요? 아, 살았다고. 살았다고. 예, 그러니까 예,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예. 이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는 음, 그 사람이라 벨라 바잘리아가 이제 최고 콘텐츠 대표가 되면서 글로벌 콘텐츠 문화가 완전 바뀌었어요. 넷플릭스. 음, 예. 가입자 확보를 위한 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각적 그 뿌리를 더 내리게 됐고 음, 이게 넷플릭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콘텐츠 지역 콘텐츠 사업자 중에서는 뭐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넷플릭스 하청기지화 뭐 이런 거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한국 네. 제작사가 뭐 같이 협업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납품 형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근데 또 제작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고 이러는 데가 쉽지가 않으니까 또 예, 예. 넷플릭스는 거의 제작비를 거의 다 보존해주고 음, 예. 음, 음. 그래서 특별히 또 광고 같은 데 협찬에다 신경을 쓸 게 없기 때문에 예. 진짜 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넷플릭스에 드라마를 많이 공급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영국,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 독일 이제 나라들하고 이제 계속 회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도 넷플릭스 코리아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넷플릭스 코리아 담당자가 이제는 뭐 일본에 이런 쪽까지 이제 관여를 하니까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죠. 이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직함도 계속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뭐 히트 컨텐츠를 많이 예, 배출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그 아까 중간에 말씀하실 때 디즈니나 그 HBO 같은 플랫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11월에 오잖아요. 그 오늘 자료 보니까 U 플러스랑 제휴를 했던데 예, 네. 그 디즈니에는 이런 게 없죠. 이런 컨텐츠가 이런 자극적인. 업적 콘텐츠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저번에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시즌의 타겟층은 네 개 부류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노인, 어린이. 이 진이 음, 공식적으로 밝히는 타겟층이 모든 남녀노소네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제 향한 콘텐츠고,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는 또 오리지널 콘텐츠만 있어요. 그렇죠, 디즈니는. 그렇죠. 그러니까 FX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디즈니는 뭐 이건 좀 나중에 또 임박하면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었지만 한국에 어떤 콘텐츠 들어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OTT가 또 다른 게 있어요. 훌루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인도 지역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안 들어갈 텐데 인도에서 인수한 OTT가 하나 있어. 하스타라고. 하스타는 또 이제 현재 로컬 콘텐츠들 편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하스타라고 해서 디즈니 브랜드는 그대로 가고 대신 하스타라는 걸 이제 중간에 섞어서 거기가 이제 인도에서는 인도 콘텐츠가 많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쭉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쭉 편성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많이 없죠. 디즈니 네. 플러스가 워낙에 다른 부분에서 오리지널 컨텐츠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별화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엄청나게 빵 터질 때는 디즈니는 이런 비주얼적인 쇼킹한 것들은 잘 안 보이니까 예, 되게 로컬에 대한 뭐 그런 이해도라든지 필요성에는 서로 이제 이게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으니까 OTT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현지 소비자들, 고객들 현지 향에 맞는 그런 자동차 아까 뭐 예를 여러 번 드렸지만 모델에 맞는 거를 개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AS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더 개선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고객 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도 재발적인 부분에서 만약 자막 지원, 뭐그 더빙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던 그런 어떤 소재들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점점 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서로 이제 그게 이제 디즈니가 이제 당연히 한국 들어가면 디즈니도 옛날처럼 지금 오리지널을 이제 갖고 자기만 이제 고집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디즈니의 가족들만 뭐 섭외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핵심이 사실 플랫폼 내에 얼마나 이제 거주를 하고 있냐 리텐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텐션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명절에 저희 중학생 네. 조카가 이거를 친구들한테서 엄청 많이 듣고 정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장면이 온갖 쌍욕이 범람하고
굉장히 선정적인 것들을 걔가 보고 있는 순간에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너 나이 18살 안 됐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막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지키는 애가 어딨냐고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는데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떡해. 그리고 재밌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시청 지도는 힘들겠구나. 근데 그 디즈니는 남녀노소를 지향을 하니까 네. 또 그런 부분에서도 그때 한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자유하니까 이게 진짜 이 딜레마예요, 이거. 뭐 다른 인터넷상에도 워낙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게 많아서 이 콘텐츠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디즈니도 경쟁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스타워즈도 이제 애니메이션 버전이 이제 미국에서는 나왔는데 그게 일본 이제 애니메이터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조금 뭐 칼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그 콘텐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디즈니 콘텐츠가 맞나?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봤던 게 익숙한데 애가 같이 보려고 봤더니 아 이거는 이제 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그게 또 디즈니는 이제 연령 제한이 그냥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키즈라고 해도 대부분 다 키즈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키즈 버전이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디즈니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뜨면 뜰수록 영원히 고통받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 웨이브나 뭐 티빙 같은 한국 OTT 플랫폼인데 해외 진출은 플랫폼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콘텐츠. 근데 지금 웨이브가 해외 진출 자체가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현저히 이제 떨어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민 지역 기반을 빼고 있는 그 플랫폼을 갖춘 데가 없어요. 웨이브가 뭐 시장 안에 수도는 완전 OTT로 적응을 못하면서 플랫폼 시장에서는 완전 배제가 됐고요. 미국 플랫폼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은 유럽이에요. 미국 싸움이 유럽에서 치열하게.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를 일부 비판론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괴물로 만들어준 게 프랑스예요. 왜요? 그건 또? 왜냐하면